안녕하세요. 현저타임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손풀이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밑줄친 기억에서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자연현상이랑 사회문화 현상 구분하는 절대로 빼놓지 않고 나오는 항상 똑같은 1번 내용이죠. 기억부터 한번 보죠. 주어만 확실하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체크만 하면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어가 뭐죠? 여기서 지카 바이러스에 해당되겠죠. 지카 바이러스가 주어입니다. 기억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순모기에 의해 피부 세포에 침투해서 감염을 유발 혈액을 통해서 다른 부위로 이동하는 것. 지카 바이러스의 이동에는 인간의 의지가 전혀 개입돼 있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도 지카 바이러스가 또 주어인데요. 니은에서도 태아의 뇌 기능을 저하시켜 소두증 같은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여 이것 또한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지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자연현상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면 국제공중보건 긴급사태를 선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선언한 걸까요? 찾아보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선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는 인간들이 모인 거고 그러니까 다수의 인간의 의도가 반영된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억 자연, 니은 자연, 디귿 사회문화현상 이렇게 보고 1번 답부터 풀어보면 되겠네요.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 사회현상과 달리 존재법칙을 따른다. 이거 맞는 말이죠. 자연현상은 존재법칙 말고도 또 무슨 법칙을 따릅니까? 사실법칙을 따른다고도 얘기하죠. 존재법칙에 더해서 사실법칙도 따릅니다. 그럼 사회현상은요? 당위법칙, 목적법칙, 그리고 규범을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럼 정답은 1번. 2번 보면은 니은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과 달리 벌써 틀렸죠. 그리고 가치 함축적이 아니라 뭡니까? 몰 가치성을 따른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3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확률의 원리. 자연현상은 확률의 원리를 따릅니까? 아니죠. 확실성의 원리를 따르죠. 자연현상은. 그리고 니은도 자연현상이고 디귿과 같은 사회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아니라 확률의 원리를 따릅니다. 자연현상은 확실성, 사회현상은 확률 혹은 확률성의 원리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죠. 4번 니은과 같은 자연현상은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자연현상은 사회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 니은, 디귿을 서로 잘못 적어놨기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5번 기억, 니은과 같은 자연현상은 디귿과 같은 사회현상과 달리 경험적인 자료로 연구가 가능하다. 자연현상만 경험적인 자료로 연구가 가능한가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둘 다 경험적인 자료로 연구가 가능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죠. 정답은 1번입니다. 바로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A, B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적혀 있죠. 뭐가 각각 A, B가 각각 무슨 자료 수집 방법인지부터 알아내면 되겠죠. 갑은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하며 A를 활용하여 재즈 음악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무슨 방법을 썼는데? 갑은 재즈 음악가들이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다양한 상황에 직접 들어가 같이 생활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에 대한 자료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직접 들어가서 같이 생활했다. 참여했다. 바로 참여관찰법에 해당되겠죠. A는 참여관찰법. 을은 B를 활용하여 노숙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는데 을은 그들로부터 문화를 발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 연구실로 초대해서 노숙자들한테 그들의 경험을 세세하게 묘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말이죠. 얘기를 듣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면접을 해야 되죠. 그래서 B는 면접법이 되겠습니다. A는 참여관찰법, B는 면접법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되겠죠. 1번 A는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용이한 거는 질문지법이죠. 틀렸습니다. 2번 B는 주로 양적 연구에서 사용된다. 양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건 주로 질문지법이랑 실험법인데 B는 면접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죠. 3번 A는 참여관찰법은 B 면접법에 비해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기에 용이하다. 가장 통제가 심한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은 뭐겠습니까? 실험법이죠. 반면에 가장 통제를 안 하는 방법은 뭐죠? 그게 바로 A 참여관찰법입니다. 그러니까 A는 참여관찰법은 통제된 상황이랑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3번도 틀린 거죠. 4번 면접법은 B는 A와 참여관찰법과 달리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그렇죠. 면접법은 상대방이랑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언어적 상호작용인데 참여관찰법은 굳이 상대방이랑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도 괜찮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참여관찰법, 면접법 모두 인과관계의 파악을 통해 법칙을 발견하는 데 용이하다. 둘 다 인과관계의 파악을 통해 법칙을 발견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하려면 이 두 개가 양적 연구 방법의 자료 수집 방법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지법 혹은 실험법이 돼야 되는 거죠. 질문지법, 실험법이 돼야 되는 건데 A랑 B는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화 변동에 대한 분석입니다. 문화 변동 기억하세요. 일본에서 완탕으로 불리는 완탕이라고 일본에서 불린다는 거죠. 만둣국의 일종인 완당은 일본에서 조리법을 배운 요리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전해져 인기를 얻고 있다. 요리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졌네요. 사람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직접 전파라고 부르죠. 직접 전파 적어둡니다. 일단 일본식 완탕은 닭고기를 사용하여 육수를 내지만 완당은 일본식은 원래 닭고기를 사용한 건데 완당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그럼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들어갔다라는 표현 아닐까요? 일본의 정체성에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더해졌다. 국수처럼 우리나라의 국수처럼 멸치와 다시마 우리나라의 재료겠죠? 이걸로 육수를 내고 피가 일본식보다 훨씬 얇은 특수한 특징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일본의 원래 오리지널 음식에다가 우리나라 정체성이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문화가 탄생을 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문화 융합이라고 부르죠. 문화 융합. 그러니까 직접 전파랑 문화 융합이 지금 두 개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제시문 가에는. 나도 한번 보죠. 영국에서 일본어로 전래된 카레 가루는 원래는 일본의 카리가 기원이다. 원래는 인도의 카리가 기원인데 식민지 인도를 통치했던 총독 일행이 영국으로 가져갔다. 총독 일행이 영국으로 가져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전파가 지금 나타난 상황이죠. 식민지 인도를 통치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강제적 문화 접변을 시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식민지 인도를 통치하면서 이 사람들이 제도적 혹은 구조적으로 인도에다가 어떤 문화를 강제적으로 이식하려고 그랬다면 그건 강제적 문화 접변이 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유의 설명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습니다. 일단 직접 전파가 나타났고요. 카리가 영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됐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죠. 원래 카리에다가 영국인의 입맛이라는 새로운 문화 정체성이 더해져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변형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레가 일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카레 우동, 가츠카레 등 다양한 음식이 등장했다. 일본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선 더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렇죠? 원래 일본의 정체성인 우동 그리고 가츠, 돈가스라는 것까지 더해져서 카레에다가 카레 우동, 가츠 카레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존의 우동, 돈가스와 함께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기존의 원래 우동, 돈가스도 있으면서 새롭게 나타난 문화 융합을 통해서 나타난 카레 우동과 가츠 카레도 공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화 공존 또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보죠. 1번. 가해에는 간접 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간접 전파 지금 가에 나타나 있습니까?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 안 나와 있죠. 2번 나해에는 강제적 문화 접변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지금 나해에서 식민지 인도를 통치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강제적 문화 접변을 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식민지에서 이 사람들이 가져온 거예요. 자의적으로. 식민 지배를 하던 사람들이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에서 의도적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럼 더더욱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죠. 3번 가하에는 나와 달리 문화 공존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오히려 나의 문화 공존의 사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가하에는 안 나타나 있고요. 넘어가죠. 4번 나에는 가와 달리 문화 동화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문화 동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건데 그런 현상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카레가 일본에 넘어오면서 원래 일본의 음식들을 밀어냈으면 그거는 문화 동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문화 동화의 사례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죠. 5번 보면은 가, 나에는 모두 문화 융합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완당이라고 완탕이 넘어와서 완당이 됐다.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일본의 정체성이 합쳐진 음식.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카레 우동, 가츠카레 같은 새로운 일본의 원래 정체성도 가지고 있고 영국에서 넘어온 인도에서 넘어온 카리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어떤 음식의 형태 이 우동, 카레 우동, 가츠카레 이런 것들이 문화 융합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
4번 한번 풀어보죠. 가 나를 연구윤리 측면에서 평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연구자 갑은 폭력물 시청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해서 모집 공고를 읽고 지원한 실험 대상자를 두 집단으로 나눴대요. 두 집단으로. 그래서 한 집단엔 자극적인 폭력물, 다른 집단엔 가족 드라마를 보여줬대요. 아, 이 한 집단은 그러니까 실험법에서 사용된 실험 집단이구나. 실험 집단이구나. 그리고 다른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가족 드라마를 보여준 집단도 사실은 실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독립변인을 조작하지 않은 집단이 아니라 가족 드라마라는 또 어떤 따뜻한 그런 어떤 컨텐츠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다른 실험 집단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통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통제 집단이라고 하긴 어렵겠고 굳이 따지자면 실험 집단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 과정에서 폭력물을 시청하던 일부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실험 중단을 요청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폭력물을 시청하다가 너무 폭력적인 거라서 계속 못 보겠어. 피곤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만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무시했습니다. 허락하지 않고 실험을 계속 진행했대요. 아니 이러면 연구 대상자의 의지에 반했잖아요. 이건 명백하게 연구 윤리를 위반한 거죠. 넘어가 봅시다. 나 연구자 을은 공공시설 낙서 행위에 대한 연구를 위해 몰래카메라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뜻이겠죠. 상대방한테 동의를 얻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실험 참가에 대한 허락도 받지 않았어요.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낙서 행위자의 차량 번호를 기록하고 관계 기관을 통해 그들의 이름과 거주지 등을 추적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거 정도가 엄청 심하네요. 개인정보를 관계 기관까지 동원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수집했다는 겁니다.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아무 동의 없이 마구 수집했어요. 실험 참가에 대한 동의도 당연하게도 안 받았고요.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가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연구에 활용하였다. 잘 보면은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동의 없이 연구에 활용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실험 더 이상 하기 싫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1번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2번, 가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 대상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가에서 뭐 비밀을 알아냈다거나 아니면 그 비밀을 보호한다거나 이런 내용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3번, 나에서는 연구 대상자에게 자발적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나에 보면은 연구 대상자한테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강제로 몰래카메라에 의해서 연구 대상자들이 돼버렸죠. 그럼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나에서는 연구 결과의 공표가 연구자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연구 내용을 왜곡했다. 연구자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했다라는 내용도 딱히 나와 있지는 않고요. 한편으로는 연구 내용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아니고요. 5번. 가나 모두에서 연구자가 예측하지 못한 해로운 영향이 연구 과정에서 발생함을 인지했는데도 연구를 즉시 중단하지 않았다.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가 이 폭력물을 시청했을 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란 걸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알았음에도 연구를 즉시 중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연구를 즉시 중단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추론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런 정황 자체가. 그냥 정황으로만 추측할 뿐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뭐 예측하지 못한 해로운 영향이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다 뭐 이런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뭐 연구를 그에 따라서 중단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5번은 확실하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랑 관련된 이 표를 분석하는 문제죠. 연구자 갑은 환경 요인이 유전 요인보다 범죄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던 가설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은 영향을 주는 거는 지금 자세히 보면은 환경 요인이랑 유전 요인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뭐에 영향을 주나요? 범죄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환경 요인이랑 유전 요인 이 두 개는 뭐가 됩니까? 독립 변수가 되겠네요. 독립 변수가 되고 그리고 범죄성이란 거는 뭐가 됩니까? 종속 변수가 되겠죠. 그 중에 이 범죄성이란 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리고 환경 요인, 유전 요인도 정확히 뭘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이런 가설이 있대요. 어쨌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입양아의 기록을 연구하였다. 입양아의 기록을 연구하였다. 어떤 식으로 기록을 연구했지? 그는 1930년에서 1950년 사이에 땡땡시에서 출생 직후 비혈형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입양된 아이의 입양 기록을 조사했대요. 기록을 조사했다.
기록을 조사. 자기가 직접 뭐 실험이나 질문지를 돌리지 않고 기록만 조사했다? 그러면 이것만 보고도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이 사용됐는지 알 수 있죠. 뭡니까? 문헌 연구법이 지금 사용되고 있죠. 이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법이. 갑은 공식 기록을 통해서 공식 기록, 문헌 연구법이죠. 입양아 양자의 범죄 경력 유무. 입양한 아버지 양부와 생물학적 아버지 생부의 범죄 경력 유무를 파악하였다. 지금 이것들을 조사한 이유는 당연히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함인데, 다시 말하면 조작적 정의를 하기 위함인데, 개념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중에 어떤 것들이 독립 변수에 해당되고 어떤 것들이 각각의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니은 보면은 입양아 양자의 범죄 경력 유무가 나와 있고요. 디귿은 입양한 아버지 그리고 생물학적 아버지를 나눠가지고 범죄 경력 유무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가설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서 추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면은 환경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주변의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입양한 아버지의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양한 아버지가 이 양자를 길러준 사람이거든요. 환경을 만들어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양한 아버지, 환경 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입양한 아버지, 입양한 양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잘 안 보여서 미안합니다. 유전 요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생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부. 자기랑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 자기랑 핏줄로 이어진 생부에 의한 요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독립 변수 중에. 그럼 이 범죄성이라는 거, 종속 변수는 뭘 얘기할 거냐고 하면 바로 양자의 범죄성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입양한 양부에 의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냐, 양자의 범죄 여부가, 생부의 범죄 여부에 의해서 더 양자의 범죄 여부가 영향을 많이 받냐, 이거 두 개를 분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설에서는 양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분석 결과는 표와 같으며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단 말은 그냥 이 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그냥 문제에서 이 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선지를 그냥 OX를 체크하면 돼 라는 뜻으로 인식하면 돼요. 이 표라는 건 제대로 조사가 된 거야 라는 뜻입니다. 표 한번 보죠. 양부의 범죄 경력이 없음 있음으로 나눠져 있고, 생부의 범죄 경력이 없음 있음으로 나눠져 있고, 양자의 범죄 경력이 없음 있음으로 나눠져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분석해야 되는 건 뭐다? 환경 요인이랑 유전 요인이랑 범죄성이랑 실제로 영향을 맺고 있기는 한데, 이거 둘 중에 어떤 영향이 더 큰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 기억이 바로 그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 가설이 실제로 수용됐는지, 이 가설이 정확하게 맞다고 검증이 됐는지를 지금 체크하라는 소리죠. 기억을 풀기 위해서는 이 표를 분석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먼저 양부의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들 한번 체크를 해보죠. 양자들 중에 양부의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총 몇 명인지 체크를 해봅시다. 320, 20, 400, 그 다음에 240, 80 하면은 320이니까 총 720명이 되겠네요. 양부의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720명 중에 본인이 양자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죠? 여기 둘만 더하면 되니까 총 100명이죠. 그러니까 양자들 중에 자기 양부가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들 중에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양자의 비율은 총 720명 중에 100이라는 비율이 나온다는 겁니다. 양부의 범죄 경력이 있는 애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해보면은 다 더하면은요, 135, 130, 15, 70 이렇게 다 더해보면요, 총 350명의 양자가 자기 양부가 범죄 경력이 있는 양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더해보면 총 85명이 나옵니다. 이거랑 이거의 비율을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양부의 범죄 경력이 없냐 있냐에 따라서 양자의 범죄 경력이 있을 확률이, 비율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요거 분모를 좀 비슷하게 맞춰주면 대충 짐작이 가능할 것 같아서 분모를 한번 곱하기 2를 양쪽에다가 해줄게요. 그러면은 700분의 170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720분의 100이랑 700분의 170이랑 비교를 하면 대충 한 1.5배에서 범죄 경력이 있을 비율이, 양자가 범죄 경력이 있는 비율이 대충 한 1.5배에서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대략 약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양부가 범죄 경력이 있으면은 양자가 범죄 경력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긴 하는 거네요. 한 1.5배 정도의 확률로. 그러면 생부의 범죄 경력이 없음, 있음으로 한번 구분을 해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없는 사람들부터 한번 또 볼게요. 없는 사람들 보면은 총 다 더해보죠. 380, 20, 400이고 135, 15, 150이고 300이랑 150 더하면은 450명 중에, 아니죠, 미안합니다. 550명이죠. 550명 중에
550명 중에 총 몇 명이 범죄 경력이 있습니까? 체크를 해보면은 35명이 지금 범죄 경력이 있다라고 나오죠. 범죄 경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550분의 35라는 비율로 생부가 범죄 경력이 없는 상황에서 양자 범죄 경력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생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있는 사람들. 이거 좀 손관이 부족하니까 아래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사람들 다 더해보죠. 242랑 80 더하면 320, 132랑 70 더하면 200이죠. 200이죠. 그렇기 때문에 320이랑 200 더하면은 520명 총 중에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 다 더해보면 총 몇 명입니까? 80, 70 하면은 15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550이랑 520분의 35 그리고 520분의 150 요 두 개의 비율을 비교하면 되는 거죠. 없음, 있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대충 봐도 지금 분모는 비슷해요. 분모는 비슷한데 분자는 지금 딱 봐도 최소한 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4배 가까이. 여기는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양부의 범죄 경력이 없고 있고에 따라서 이 양자가 범죄를 저지를 차이보다는 생부의 범죄 경력에 의한 차이가 훨씬 더 크다. 생부는 아까 뭐였죠? 유전 요인에 관한 차이였습니다. 양부는 뭐였죠? 환경 요인에 의한 차이였습니다. 그러면은 유전 요인에 의한 차이가 환경 요인에 의한 차이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 기억 가설 맞나요? 환경 요인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기억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기각됐죠. 그래서 기억 선지는 지금 틀린 선지가 되는 거겠죠. 니은은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이다. 지금 니은 체크해보면 입양아의 범죄 경력 유무. 범죄성이 이 입양아의 범죄 경력 유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건 종속 변수였죠. 그러니까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로 지금 조작적 정의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디귿은 실험 집단, 리을은 통제 집단이다. 디귿을 보면은 실험 집단, 통제 집단 같이 보이나요? 아니요. 글쎄요. 입양한 아버지, 생물학적 아버지 이게 실험인가요? 애초에 이건 실험법이 아니에요. 문헌 연구법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집단, 통제 집단도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리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사용됐다. 그게 바로 문헌 연구법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니은 리을 3번. 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죠. 기, 갈, 상상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일단 물어봤는데 갑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한 분배체계라는 표현 나왔어요. 이것만 다 보면 끝납니다. 사실은 불공정한 분배체계가 심화됐어요. 그래서 희소자원이 집중됩니다. 이거 뭡니까? 더 볼 필요도 없죠? 갈등론입니다. 갑은. 결혼 생활에 요구되는 기본 여건을 마련할 수 없어서 이 불공정한 구조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한다. 을 보죠. 혼자 사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결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람 한 명 한 명이 어떤 의미로 지금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결혼이라는 그 제도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 사람 한 명 한 명의 생각, 의미가 중요하다. 이 상황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 생활 세계가 중요하다. 뭐죠? 상상론 해당되겠습니다. 을 같은 경우는. 병 보죠. 결혼 생활에 수반되는 출산, 육아, 교육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단어 뭘로도 바꿀 수 있습니까? 기능이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한다. 출산, 육아, 교육 같은 이런 다양한 사회 제도들이 각자의 기능을 해가지고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런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럼 병은 기능론에 해당되겠네요.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1번 갑의 관점, 갈등론은 결혼이 불평등한 성역할 분담 체계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게 아니죠. 강조하죠. 강조. 갈등론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하다, 사회 자체가. 2번 을의 관점, 상상론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인식 변화에 주목한다. 공유한다는 표현 때문에 이거 뭐 기능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상론은 사회 구성원들이 더 많이 어떤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생각에 따라서 사회가 변한다라고 보는 한 명 한 명의 상징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 선지가 상상론의 입장이 맞아요. 정답은 2번 되겠네요. 3번 병의 관점, 기능론은 결혼 제도가 사회 구성원을 충원함으로써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확히 기능론의 입장이에요.
4번 갑의 관점, 갈등론은 병의 관점, 갈등론이 기능론과 달리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는 현상을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둘 다 거시적 관점이죠. 기능론이나 갈등론이나. 그럼 4번 틀렸습니다. 5번 을의 관점은 둘 다 X가 아니라 둘 다 맞다는 뜻이에요. 지금 5번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이 상상론, 갑의 관점이 갈등론. 상상론은 갈등론과 달리 결혼제도와 다른 사회제도 간 상호의존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상호의존성 설명 유리한 건 뭡니까? 기능론이죠. 기능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자, 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 연구자 갑은 A에서 D기업을 대상으로 입사, 승진 등 인사 현황을 조사해서 성비 불균형이라는 것을 알아보고자 했대요. 성비 불균형은 전체 인원 중에 남자의 구성 비율과 여성의 구성 비율 간 차이의 절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뭐 쉽게 말하면 전체 인원이 100이라고 치면은 남자가 60이고 여자가 40이면은 절대값 차이가 비율 차이가 20이 되니까 그게 성비 불균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비 불균형은 0에서 100까지의 값을 가지면 그렇겠죠. 그 값이 클수록 성비 불균형 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그것도 맞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가 70이고 여자가 30이면 성비 불균형은 뭐 40%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죠. 표는 A에서 D 기업별로 T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여성비와 여성비? 여성비가 뭐지? 밑에 나와 있겠죠. 20년 후 이들 중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들의 여성비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두 시기를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네요. T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여성비, 그리고 20년 후에 이들 중에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들의 여성비, 이거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표 보면은 실제로 T년이랑 T 플러스 20년으로 나눠가지고 신입사원이랑 임원의 여성비가 각자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네요.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여성비 보니까 남성수 중에 여성수랍니다. 분모가 남성, 분자가 여성이랍니다. 그러면은 여성비가 지금 A기업의 신입사원 T년처럼 1.0이라는 거는 남자가 100이면은 100명 들어왔다 치면은 여자도 100명 들어온 거를 지금 여성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렇게만 인식을 하고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성비 불균형을 구하는 공식도 나와 있는데 이거 뭐 당연한 거죠. 남자랑 여자랑 더하면 100%일 테니까 그 중에서 이 비율에서 비율을 더 많은 비율에서 더 적은 비율을 뺀 만큼이 성비 불균형 지수가 된다. 그냥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남자가 60%고 여자가 60%면 전체는 100이고 그 중에서 60 빼기 40하면 20이니까 성비 불균형은 20이라는 숫자가 되겠네요. 뭐 당연한 거죠. 기업별 입사 및 승진 시 남녀의 업무 능력은 동일하고 중도 퇴사자 및 후직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글쎄요. 뭐 이 얘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딱히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기업 보니까 니은의 여성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A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서 승진의 진입 장벽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높다.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하고 저도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좀 하다가 승진의 진입 장벽이란 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신입사원에서 임원으로 넘어갈 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니은의 여성비를 기준으로, 임원의 여성비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A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 B, C, D 기업 전부 다 해서 이제 T년에서 T 플러스 20년으로 신입사원이 임원으로 진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진입 장벽이라는 게 남자보다 여자에 비해서 높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정확히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해서 바로 감은 안 왔고, 그냥 그러면은 그냥 시기별로 전부 다 여성비를 이용해가지고 남자, 여자의 비율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구했습니다. 왼쪽이 남자고 오른쪽이 여자라고 가정을 하죠. 왼쪽 여기 이 시기에 보면요. 1.0이니까 여기도 남자가 100명이었으면 여자도 100명이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B기업도 한번 해보면은 여기는 남자가 100명이면 여자가 50명이었다는 뜻이죠. 여기는 남자가 100명이면은 여자가 30명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긴 남자가 100명이면은 여자가 50명이었다는 뜻. 여기는 100명, 40명, 여기는 100명이면 여기는 오히려 여자가 더 많았네요. 신입사원으로 들어올 때. 그러면 여자가 들어올 때 더 유리했다는 뜻 아닐까요? 이쪽은 다 남자가 더 남자가 더 유리했는데 이쪽은 여자가 더 유리했다. 그리고 여기는 100이면은 심지어는 임원으로 올라갈 때 여자 비율이 더 늘어났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니은의 여성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A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 B, C, D 기업에서 승진의 진입 장벽이 여자한테 더 높다는 말은 사실은 이쪽에서 T년에서 T 플러스 20년으로 넘어갈 때 여자의 비율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잘 보세요. 신입사원에서 임원으로 넘어갈 때 여자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었다면요. 이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남자, 여자 성비가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차별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자한테서도 일정 비율이 넘어가고
에서도 일정 비율이 넘어가야 여자 남자 1대1이 그대로 임원에서도 1대1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남자 여자가 임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진입 장벽이 평등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B기업이랑 C기업 한번 봅시다. 여기서 남자 여자 비율이 보면은 2대1이었거든요. 남자가 2배만큼 더 많았어요. 근데 임원으로 넘어간 이후에 보니까 남자가 이번엔 10대3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비율이. 남자 비율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여자 비율이 더 적어졌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입사원의 비율보다 임원의 비율에서 남자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거는 남자가 더 쉽게 임원으로 넘어갔다는 소리죠. 다시 말하면 여자의 임원이 되는 진입장벽이 더 높았다는 소리입니다. C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10대5였는데 10대4가 됐습니다. 임원으로 넘어가면서. 여자가 더 적어졌죠. 비율이 확연하게. 절대수 차이를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비율이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확실하게 여자가 비율이 더 적어졌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자가 더 임원으로 올라가기 더 힘들었다. 진입장벽이 더 높았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D기업 한번 봅시다. D기업에서는 여자 남자 비율이 보면 100대 150이었어요. 2대 3이었죠. 근데 임원으로 넘어가니까 1대2로 여자가 2배가 더 많아집니다. 남자 100이면 여자 150이었는데 남자 100이면 여자 200으로 여자 비율이 더 많아졌어. 임원으로 넘어갈 때. 그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진입 장벽이 더 낮았다는 소리죠. 여자가 더 쉽게 임원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올 때도 여자가 더 쉽게 더 많이 들어왔고 임원으로 넘어갈 때는 심지어 비율이 더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원에서도 여자의 진입 장벽이 더 낮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A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 전부에서 승진의 진입 장벽이 남자보다 여성한테 높았다고 얘기는 못하죠. 왜냐면 D기업에서는 여자의 진입 장벽이 남자보다 더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은 틀렸죠. 니은 B기업은 기억의 성비 불균형이 니은의 성비 불균형보다 작다. 제가 성비 불균형 구하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되게 쉽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 식에 따라서 구해봐도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남자 60%고 여자 40%면 성비 불균형은 얼마? 그냥 20%예요. 그냥 빼는 거죠. B기업은 기억의 성비 불균형이 니은의 성비 불균형보다 작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비 불균형이 식에 따라서 한번 구해보죠. 귀찮지만. B기업은 기억의 성비 불균형 한번 보면 되죠. B기업의 기억의 성비 불균형 2개 더하면 남자 여자 더하면은 이 시기엔 얼마입니까? B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억 시기에 지금 적는 거예요. 150 남자 여자 더하면 그 중에서 차이는 50이죠. 요게 B기업의 기억의 성비 불균형입니다. 150분의 여기다가 적을게요. 50. 그러면 니은의 성비 불균형도 한번 해보죠. 니은의 성비 불균형 100이랑 30 있으니까 둘 다 더하면 130. 차이는 얼마? 70입니다. 그러니까 130분의 70이랑 150분의 50 지금 비교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보다 작다라는 소리입니다. 자세히 보면 더 작죠. 이게 지금 보면은 분모가 더 작고 분자가 더 크기 때문에 니은의 성비 불균형이 더 큰 게 맞고 지금 니은 선지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디귿 기억의 경우에 디귿 미안합니다. 디귿 C기업의 경우에 니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이다. C기업의 경우에 니은에서 임원 시기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다. 40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여러분 잘 보세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남자가 100인 상황에서 여자가 40이라는 소리예요. 전체가 100인 상황에서 전체가 다 합한 게 100인 상황에서 여자가 40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 여기서 여자의 비율은 140분의 40이에요. 100분의 40이 아니라 이거 40%입니까? 절대 아니죠. 100분의 40이 40%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선지. 리을 기억의 성비 불균형은 C기업이 D기업보다 크다. 구해보면 되죠. 기억의 성비 불균형 C기업부터 구해보면요. 100이랑 50이니까 남자 여자 성비가 150분의 차이가 50이니까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D기업도 한번 구해보죠. 100이랑 150 더합니다. 250분의 차이는 지금 50이죠. 그러니까 250분의 50. C기업이 D기업보다 큰 거 맞는 것 같은데요.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는 이쪽이 더 작으니까 이쪽의 비율이 성비 불균형이 더 큰 게 맞죠. 그러면은 리을도 정답이 돼가지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리을에 부각된 문화의 속성 문제예요. 문화의 속성 문제. 문화의 속성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풀게요. 최근 복고 문화가 인기를 끌며 뉴트로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뉴트로는 1020 세대에는 신선함을, 3040 세대에는 새로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이다.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재석이랑 싹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새로 노래 만들고 옛날 노래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거를 우리가 흔히 뉴트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새로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이다. 새로운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누구한테? 3040 세대한테 새로운 향수라는 어떤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이 감정이란 건 왜 나옵니까? 이 3040 세대가 이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니은 그땐 그랬는데라고 과거를 회상하며 유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유행한다, 유행한다. 이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문화를 즐긴다라는 뜻이죠. 유행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이것도 공유성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경제라는 어떤 다른 부분의 요소에서 지금 문화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총체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줄이 딱 그땐 그랬는데라고 과거를 아름답게 회상하며 유행한다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딱히 총체성도 들어가 있다라고 볼 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선지가 그거랑 관련된 게 나왔으면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뭐 한번 보죠. 하지만 젊은 층의 복구 문화는 경험해보지 못한 옛 문화에 현대적인 감각을 입혔어. 경험해보지 못한 옛 문화가 어쨌든 근데 TV를 통해서는 온단 말이죠. 전해져 내려오는데 현대적인 감각을 새롭게 입혀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옛 문화가 바뀌었어요. 현대적인 감각이 입혀져가지고. 그러면 변동성이 일단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이 현대적인 감각을 새롭게 입혔다. 옛 문화에다가 위에다가 하나를 더 쌓았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축적성, 상징을 통해서 전승되는 문화에다가 현대적인 새로운 것을 입혀가지고 계속 쌓아나가면서 문화를 풍요롭게 만든다. 이거 축적성에 해당되는 얘기죠. 리을, SNS의 확산이 가져온 뉴트로 열풍은 패션 예술은 물론 상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상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냥 패션 예술에도 영향을 주는 걸 떠나서 상권이라는 경제적인 문화 요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총체성에다가 변동성이 입혀진 케이스죠. 한 문화 요소가 바뀌면은 다른 문화 요소가 도미노처럼 바뀌고 하는 거. 총체성의 어떤 속성을 받아가지고 변동성이 도미노처럼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번부터 풀어보죠. 기억. 한 문화 요소의 변화가 다른 문화 요소의 변화를 가져옴을 보여준다. 이거 총체성 얘기를 하는 거고요. 총체성에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케이스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기억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3040 세대가 그냥 새로운 향수를 뉴트로라는 문화를 통해서 느낀다라는 건데 여기 어디 총체성이랑 변동성이 같이 나와 있습니까? 기억이 틀려서 정답은 기억 되겠습니다. 2번. 니은은 그땐 그랬는데 라고 과거를 아름답게 회상하며 유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화가 사회 상황 간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됨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공유성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된다. 근데 지금 보면은 공유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표현이네요. 2번 선지는. 3번. 디귿은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더욱 풍부해짐을 보여준다. 디귿 체크해 보면은 변동성이랑 축적성인데 그렇죠. 축적성이 바로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더욱 풍부해지는 걸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리을은 문화의 각 요소가 상호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총체성이 그걸 가리키는 게 맞죠. 5번 디귿 리을은 모두 문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형태와 내용이 변화함을 보여준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건요. 이 축적성이라는 개념, 문화가 계속 풍요로워진다라는 거에 사실은 변동성 또한 포함이 돼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거죠. 둘 다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디귿리을도 맞게 됩니다. 5번 선지도 정답은 1번. 9번 한번 보죠. 가나에 나타난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55년 한 흑인 여성이 여기 보면은 사회운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6월 평가원에도 사회운동이 나왔었는데 9월 평가원에 또 나왔어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수특 수안에 나와 있는 사회운동 관련한 문제들 다 풀어보시고요. 사회운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공부하세요. 꼭. 1955년 한 흑인 여성이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수안에 나와 있던 제시문입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수안에 이거랑 굉장히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시내버스에서의 인종분리를 규정한 몽고메리시의 법을 위반했다는 제목이었다. 이 당시에는 시내버스에서 흑인이랑 백인이랑 분리해서 앉으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명백하게 인종차별적인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되는 흑인들을 차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흑인들은 이에 반발해서 집단 파업과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벌였죠. 이걸 우리가 흔히 사회운동이라고 얘기하는 흑인 민권운동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듬해 인종분리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고 흑인들의 버스 승차 거부도 끝이 났다. 사회운동이 승리를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 사회운동은 어떤 사회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
개혁적 사회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적 사회운동. 혁명까지라고 얘기를 하긴 좀 그래요. 혁명적 사회운동은 정말 사회 체제를 뒤엎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흑인들이 그 당시에 뭐 자본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근본적인 사회 체제의 의문을 제기했다기보다는 사회 체제는 냅두고 그 안에서 우리 인종차별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개혁적 사회운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2010년 당시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경제 실정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튀니지에서 경찰의 노점 단속에 항의하던 한 청년이 죽어서 안타깝네요. 시민들의 반정부 운동을 촉발했다고 합니다. 반정부 운동. 야, 대통령 하야해. 막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했던 6월 민주항쟁이라든지 4.19 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정부의 강경 진압은 시민들을 분노케 해서 전국적 규모의 반정부 시위로 확대됐고 마침내 대통령이 물러났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혁명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겠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나라.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개혁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를 어떤 시각에 따라서 사실은 혁명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6월 민주화 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의 독재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는 혁명이라고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이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이것도 혁명이라고 볼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지들을 보면서 선지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가해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운동이 나타난다. 그렇죠. 이 사회적 소수자가 지금 여기서 누굽니까? 흑인입니다. 흑인. 그렇죠.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그 특징들도 지금 기억이 만약에 안 난다면 내가 사회적 소수자로 인정받는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조건들 기억 안 나면은 지금 당장 머릿속으로 기억 안 나면 꼭 다시 돌아가서 체크하세요. 2번. 나에는 과거의 사회 질서로 돌아가려는 사회운동. 이걸 과거의 사회 질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흔히 반동 혹은 복고적 사회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건가요? 아니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려고 하는 개혁 혹은 혁명입니다. 3번, 가해는 나와 달리 계급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혁명적인 사회운동이 나타난다. 가해 지금 흑인 민권운동인데 나와 달리 계급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혁명적인 사회운동? 계급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혁명적인 사회운동? 우리가 사회문화에서 배우는 이 계급이란 단어 있잖아요. 그거는 마르크스나 혹은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경제적인 계급에 가깝습니다. 물론 항상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에서 이 계급이란 거를 모두 경제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인종 계급이라는 표현도 있긴 해요. 근데 사회문화에서 배우는 계급이라고 하면 그냥 경제적인 계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 경제적인 계급을 철폐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지내는 사회로 혁명적인 사회운동을 진행하는 건 우리가 흔히 이 혁명적인 사회운동을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혁명적인 사회운동에 해당되는 사회주의 혁명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 다 그거에 해당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나에는 가와 달리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운동이 나타난다. 이 반정부 시위도 그렇고요. 이 민권운동도 그렇고요. 둘 다 뚜렷한 목표. 민권운동은 흑인과 백인의 인종평등을 목표로 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승리한 거고 반정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하야를 목표로 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사회운동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뚜렷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한편으로 이 사람들은 조직도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역할 분담도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름의 이념도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운동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사회운동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는 틀린 거죠. 둘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 5번. 가 나에는 모두 당시 사회의 정권을 교체한 사회운동이 나타난다. 나에서만 사회 정권을 교체했죠. 가 같은 경우는 정권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5번도 틀렸겠네요. 정답은 1번. 1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에 대한 어느 필자의 주장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자동화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남겨질 것이다. 이게 AI한테 일자리를 빼앗기고 기계한테 일자리를 빼앗기고 이런 얘기죠. 이들이 재훈련되어 정보사회의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헛된 꿈에 불과하다. 재사회화로도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찾기가. 그럼 다 실업자가 되나? 정보통신기술이 대량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사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이런 변화에 적응한 소수만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소수는 그러면 더 부자가 되겠네요. 실업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나머지는 저임금을 받고 단순 정보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화로 인해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이런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흔히 얘기하는 정보 사회의 디스토피아적인 계층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정보화 사회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긴 타원형 계층 구조를 예상을 하지만 실제로 디스토피아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를 예상하고 지금 이 글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되겠습니다. 1번 노동시장의 구조 변동이 나타나 서비스업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다. 여기 보면 정보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는 얘기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틀렸죠. 2번 노동의 시공간적 제약이 축소되어 장시간 노동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3번 비대면 노동 환경이 확대되어 정보화 사회에서는 비대면 노동 환경이 확대되기는 하죠. 근데 인간 소외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소외 현상은 여기서는 안 나와 있어요. 노동 환경이 열악한 재택근무가 확대되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재택근무가 확대되기는 할 텐데 그거에 따라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죠. 산업 구조가 지식 및 정보 중심으로 재편돼서 경제적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로 재편될 것이다 라는 얘기 맞습니다. 자, 1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은 개인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고 그 생산성은 기술의 숙련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개인들의 능력이 다 다르고 그 능력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진다. 이거 기능론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한번 더 읽어보죠. 기술의 숙련은 교육이나 훈련과 같이 사람들이 자신의 인적 자본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기술의 숙련과 같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게을리한 사람들이나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갖추도록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회는 실업 및 빈곤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높은 소득을 얻는 직업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구성원들이 이런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게 사회의 기능입니다. 근데 사회가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실업 및 빈곤 문제가 나온다. 이거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기억, 개인의 가정 배경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한다. 개인의 가정 배경이 사회 불평등에 미친다? 이 영향력을 중시하는 건 뭡니까? 귀속 지위에 따라서 사회 불평등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 갈등론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의 우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사실은 직업별로 사회적 중요도가 뭐가 더 높은지를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냐. 근데 어떻게 직업에 따라서 이렇게 소득이 엄청나게 불평등한 거를 정당화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기능론에 대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기능론은 이런 지적을 받아요. 그렇죠. 기능론이 당당하게 의사는 청소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받는 게 사회적 중요도가 높아서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야, 의사가 무조건 청소부보다 사회적 중요도가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런 지적을 받는 게 기능론이 맞습니다. 디귿,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강구한다. 사회 불평등 현상의 기능론은 개인의 성취 동기를 증가시킨다고 얘기를 하죠. 그 경쟁심을 만들어주고 성취 욕구를 만들어줘서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갈등론 같은 경우는 이런 비판을 하죠. 기능론에 대해서. 아니야. 야, 사회 불평등 현상이란 건 오히려 개인을 좌절하게 만들어. 개인이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든다고 성취 동기를 감소시킨다고. 근데 너는 이걸 왜 모르니? 라고 갈등론이 기능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겠죠. 리을, 사회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 현상이 존재하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기능론이 이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경쟁이 필요한 겁니다. 경쟁이 되는 과정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사람들이 성취 욕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능론의 입장이 아닙니다. 간과하는 거는 오히려 강조하죠. 정답은 3번. 1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에서는 노동자 계급 출신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기성세대에 도전하는 문화가 생겨났다. 누구한테? 기성세대에 도전한다. 벌써 느낌 딱 오죠? 반문화 삘 팍 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보수적인 계급 문화가 지배하는 기존 질서를 거부한답니다. 기존 질서를 거부한다. 그러면 이제 반문화 확정이죠. 이거는 지금 반문화입니다. 조용한 의미에서 시끄러운 로고 음악을 틀거나 민폐네요. 화려하게 치장한 스쿠터를 무리지어 몰고 다니는 폭주적이네요. 그들만의 문화를 향유했다.
좀 나쁜 놈들이네요. 반문화입니다. 그렇죠. 하위 문화에 해당되는 반문화. 나 을국에서는 청년 세대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청년 문화가 유행했다. 청년 문화. 이거 우리가 흔히 아는 세대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청년 문화.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세대 문화라고 부릅니다. 세대 문화. 이 세대 문화는요, 밑에서 읽어보면 통기타와 청바지로 표상되는 이 문화의 청년들이 열광했던 것은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겁니다. 저항하는 거 아니에요. 도전하는 거 아니고요. 반항하는 거 아니고요. 거부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구별되는 감성과 의식, 소비 성향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끼리만 즐기는 세대 문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반문화는 아닌 하위 문화에는 해당되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에 해당되는 문화겠습니다. 1번. 가는 반문화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일부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가 주류 문화에 수렴된다? 아니죠.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주류 문화랑 다른 다양한 문화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틀렸습니다. 2번. 나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 세대 문화는 특정 집단의 문화가 기존의 주류 문화를 대체하는 현상. 여기 보면은 하위 문화가,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하위 문화가 기존 주류 문화를 대체할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여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3번. 가는 반문화는 하위 문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와 달리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성격을 가진 문화를 보여주는 게 맞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4번. 나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는 세대 문화는 반문화와 달리 일부 구성원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 그렇죠. 하위 문화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반문화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사회에 저항하는 문화라고 해도 당연하게도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켜주는 건 맞는 말입니다. 둘 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는 틀렸죠. 5번. 가, 나는 모두 특정 집단의 문화가 전체 사회의 통합에 기여한다? 특정 집단의 문화는 전체 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없어요. 전체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문화는 뭡니까? 주류 문화예요. 주류 문화. 주류 문화에 해당되는 선지죠. 지금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13번 한번 보죠.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D는 각각 가족, 사내 동호회, 시민단체, 학교 중 하나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들 당연하게도 어떤 사회 집단에 속하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이거는 문제 풀면서 같이 해보죠. 공통의 관심과 목표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성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따라 B, D는 A, C와 구별된다. 공통의 관심과 목표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 자발적 결사체죠. 뭐. 자발적 결사체가 맞냐 아니냐에 따라서 B, D랑 A, C가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밑에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이거 조금만 내려가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A, B, C, D를 그려놓고 이걸 그림으로 만들어가지고 편하게 좀 보는 거예요. A, B, C, D를 그려놓고 그러니까 B, D랑 A, C가 묶인다는 겁니다. 지금 자발적 결사체가 맞냐 아니냐에 따라서 B, D가 예, 아니오라는 대답을 같이 간다는 소리죠. 이걸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선택의지에 따라 형성되었는가? 이거는 뭐예요? 선택의지에 따라 형성된 집단을 우리가 이익사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닌 거는 본질 의지에 따라서 구성된 거는 공동사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익이랑 공동사회를 구분하는 질문으로는 A, C, D를 구분할 수 없대요. A, C, D를 구분할 수 없답니다. A, C, D가 셋 다 이익사회 아니면 공동사회라는 대답이 지금 되겠죠. 근데 위에서 찾아보면요. 지금 세 개에 해당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이익사회입니다. 그렇죠. 가족만 공동사회고 나머지 사내동호회, 시민단체, 학교는 이익사회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 C, D에 해당되지 않는 B, 혼자만 다른 대답을 한 거, 그게 바로 공동사회에 해당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는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 B가 가족이 되면 나머지는 쉬워집니다. 그렇죠. 이거 조금만 더 밑으로 내릴게요. 보기 편하도록. B가 가족이 되면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렇죠. B랑 D가 지금 자발적 결사체가 맞냐 아니냐에 따라서 같은 대답한다 그랬는데 가족은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죠. 그러면 D도 자발적 결사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나머지 세 개 중에서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거는 뭔가요? 그렇죠. 바로 학교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A랑 C는 각각 사내동호회랑 시민단체 둘 중에 하나인데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질문, 명시적 규약과 체계화된 업무 수행 방식을 갖추었는가? 이거는 뭐의 특징입니까? 공식 조직의 특징이죠. 공식 조직의 특징인데 A, D는 B, C와 구분된답니다. 공식 조직이 맞냐 아니냐라는 질문에 따라서 A, D랑 B, C를 구분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D가 확실하게 지금 공식 조직이잖아요. 학교. A도 공식 조직이란 소리입니다. 그럼 A는 뭐겠어요? 당연히 시민단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C는 뭘까요?
남은 거 하나, 바로 사내 동호회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됩니다. C. 사내 동호회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전혀 틀렸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단, 사내 동호회는 교육이 아니라 친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공식 조직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A는 2차 집단, 시민단체는 2차 집단. 그렇죠. 시민단체는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2차 집단에 해당되고, B는 가족은 공동사회에 해당되는 1차 집단이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그러니까. 3번 D는 A에 비해 학교는 시민단체에 비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학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A가 시민단체가 자발적 교사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특징을 오히려 가지고 있죠. 틀렸습니다. A는 D에 비해라고 하면 맞는 표현 되겠죠. 4번 D는 B씨와 달리 학교는 가족이나 사내 동호회와 달리 구성원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 아니죠. 공식적인 통제가 일반적이죠.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시민단체랑 학교는 이익사회. 맞아요. 그렇죠. B씨 가족이랑 사내 동호회는 공동사회. 가족은 공동사회 맞지만 사내 동호회가 공동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5번 선지도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2번. 1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번에서 멘탈 나간 친구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문제 자체가 개념을 물어보는데 마치 표문제처럼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헷갈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좀 침착하게 보면은 생각보다 논리적인 추론만 잘 해보면은 그렇게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한번 봅시다. 공식적인 처벌과 범죄 행위와의 관계는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대요. 공식적인 처벌이랑 범죄 행위가 관계가 있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이 그림을 활용하여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 가 이론은 뭡니까? 당연히 낙인 이론이죠. 차별적인 제재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내면화가 돼가지고 일탈 행동을 추가로 2차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낙인 이론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낙인 이론을 분석해 보자는 건데 AD 집단 모두 T년 이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낙인 이론이 얘기하는 논리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사실은 경미한 1차 일탈 정도는 충분히 저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거를 가정으로 깔고 T년의 공식적인 처벌을 받은 경험에 따라서 무유로 나뉘고 T 플러스 1년의 범죄를 저질렀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무로 또 나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인 이론의 논리 전개 방식을 그냥 따라가면은 T년의 공식적인 처벌을 받은 후에 범죄 경험이 있었다 없었다로 구분을 하면 되겠죠. 이 공식적인 처벌이라는 것 자체가 낙인 이론이 얘기하는 차별적인 제재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공식적으로 어떤 차별적인 제재를 받았어. 아주 경미한 일탈 행동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돼가지고 내면화가 돼가지고 T 플러스 1년에 2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야. 그러면은 낙인 이론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집단은 아마도 B 집단을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B 집단이랑 완전히 대조적인 집단, 공식적인 처벌도 안 받았어, 차별적인 제재를 안 받아서 범죄도 안 저질렀어. 이런 C 집단도 뭐 예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핵심은 B 집단의 내용으로 낙인 이론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 가 이론에 따르면 B 집단은 2차적 일탈자로 볼 수 있다. 그렇죠. B 집단이 공식적인 처벌, 차별적 제재를 받아가지고 추가적으로 2차적 일탈을 저지르는 2차적 일탈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낙인 이론에 따르면은. 그 다음에 니은 D 집단은 가 이론을 반박하는 사례이다. D 집단 같은 경우는 보면 공식적인 처벌을 받은 경험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단 말이죠.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처벌, 다시 말하면 차별적인 제재를 받았는데도 범죄를 안 저지른 사람은 낙인 이론이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낙인 이론을 반박하는 사례가 맞죠. 디귿. 가 이론에 따르면 A 집단은 B 집단과 달리 일탈자의 역할을 내면화한 집단이다. A 집단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처벌을 안 받았는데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가 이론을 반박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B 집단은 공식적인 처벌, 차별적 제재를 받아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그러면 B 집단은 A 집단과 달리 일탈자의 역할을 내면화한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낙인 이론의 얘기에 맞겠죠. A 집단은 일탈자의 역할을 내면한 집단이 지금 맞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차별적 제재를 안 당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일탈자의 역할을 내면했는지 아닌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선지. 리을.
가이로는 일탈자와 C집단과의 접촉 빈도를 늘리는 것을 일탈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본다. C집단이라는 게 보면 처벌도 안 받고 지금 범죄도 안 저지른 글쎄요. 뭐 착하다고 보면 착하다고 볼 수 있는 집단인 것 같은데 이런 집단이랑 일탈자를 접촉하게 만들면은 일탈 문제가 해결된다? 요거 낙인 이론의 얘기가 아니죠. 요거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차교론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차교론이야말로 정상적인 사회 집단이랑 접촉 빈도를 늘리면은 일탈을 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이 해결 방안으로 접촉 빈도, 정상적인 집단과 이건 차교론 얘기가 되는 겁니다. 리을은 그러니까 낙인효론이 아니라서 틀렸죠. 그러면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5번이 사실은 이번 시험에 거의 최고 난이도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 지난 수능에서 나왔던 그 카드 문제 같은 느낌으로다가 저는 사회문화에서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나 논리를 너무 어렵게 내는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거를 정말 평가원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문제를 냈으니까 풀어야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간단한 설명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공략 방식을.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물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단 먼저 달려들어 봐야 될 풀이법은요. 일단 대입하는 거예요. 일단 대입을 하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풀지 않으면요. 빠르게 풀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어차피 A랑 B는 각각 진화론 수학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A랑 B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A가 진화론이고 B가 순환론이라고 먼저 가정을 해봅니다. A가 진화론이고 B가 순환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거 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이 값이랑 을의 점수가 제대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보고 그게 맞으면은 A가 진화론 B가 순환론인 경우도 맞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게 또 만약에 또 똑같이 또 이거랑 둘 다 들어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다른 방식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A가 진화론이고 B가 순환론이라고 쳤습니다. 지금 갑의 답변부터 한번 쭈르륵 보죠. A는 진화론은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고 보는 거 맞죠? 그렇죠? 갑의 지금 yes라고 대답한 거는 지금 정답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럼 지금 벌써 1점 땄죠. 그 다음에 B는 순환론은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한가? 라고 했는데 순환론은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게 맞죠? yes라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틀렸습니다. 0점이에요. 1점, 0점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순환론은 진화론과 달리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순환론은 절대로 일정한 방향성을 얘기하지 않죠. 절대로 순환론은 일정한 방향성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야 맞는 건데 지금 yes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또 틀렸어요. 근데 1점, 0점, 0점으로 여기서 만약에 갑이 정답을 맞춰도 2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 A가 진화론이고 B가 순환론인 상황은 어때요? 논리적으로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상황, 즉 A가 순환론이고 B가 진화론인 경우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갑이 지금 정답을 맞게 얘기하고 있는지 을이 맞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된단 말이죠. 한번 해봅시다. 갑부터 다시 볼게요. A. 순환론은 사회가 단순해서 복잡 형태로 발전한다고 보는가? 이건 진화론만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미리 적어놓죠? 흥망성쇠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건 순환론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진화론 뿐이죠. 사회가 단순해서 복잡으로 발전한다고 보는가? 순환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는데 갑이 지금 yes라고 대답을 했죠. 그럼 여기는 틀렸습니다. 갑 같은 경우는 빵점이에요. B. B. 진화론은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죠. 이거는 순환론에 해당되는 선지이기 때문에 그럼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1점 땄네요. 그 다음에 B는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진화론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yes라고 대답한 게 정답이 됩니다. 벌써 2점 땄네요. 그러면 가는 무조건 맞는 정답이 되어야 3점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네요. 가는 무조건 갑이 맞는 정답을 했습니다. 아니오가 정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야 됩니다. 을이 지금 yes라고 대답했잖아요. 가라는 질문에서. 그러면 을은 여기서 틀린 거예요. 그렇죠. 갑이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서 맞췄기 때문에 을도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야 지금 맞는 건데 지금 yes라는 질문을 해서 지금 을은 이 질문에선 적어도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빵점이죠. 을도 한번 봅시다.
A가 순환노는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고 보는가? 아니죠. 아니요라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B. 진화론은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데 아니요라고 대답했는데 yes라고 대답했죠. 그럼 잘못 대답했습니다. 지금 2점이 나와야 되는데 벌써 2개 틀렸어요. 그리고 하나 맞았죠? 그러면 기억은 정답을 대답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억은 뭐겠어요? 지금 갑이 예라고 대답해서 맞췄잖아요. 그러면 기억은 당연히 yes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기억. A는 순환론은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죠. 순환론은 그런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건 뭡니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니은. B는 진화론은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한다.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기억은 예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리을 가에는 B는 A와 달리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 행위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질문에는 아니오라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 행위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과소평가하는가? 그렇지 않죠. 순환론이 과소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선지입니다. 여기다가 갑이 아니오를 해가지고 맞췄죠. 그러니까 가에는 정확하게 이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질문이 들어가야 갑이 아니오라고 대답해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이 문제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 문제, 논리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대입을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수가 있다라는 선택권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한번 풀어봅시다. 16번은 위에다가 좀 적으면서 풀어야 돼가지고 일부러 카메라를 좀 넓게 잡았어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 멘탈을 좀 깨부신 문제였는데 사실은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유평에도 이렇게 인구 구조에 관해서 노인 인구,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총 인구 이렇게 분석하는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이거를 2번이나 냈다는 것도 역시 요거랑 관련된 문제도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문제는 원리만 알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걸 확실하게 좀 이 푸는 방법 자체를 익혀두도록 하세요. 자, 노령화 지수랑 총 부양비가 나온 순간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정해진 겁니다. 어차피 노인 인구,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가 나오고요. 총 인구도 비율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을 거고 이 선지들을 보면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양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가 몇 명인지 비율 그렇죠. 그다음에 갑국은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이런 걸 얘기하는데 밑에 보니까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면 고령화, 14%면 고령, 20%면 초고령 사회라고 해요. 전체 인구 대비해서 노인 인구의 비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 인구 대 노인 인구의 비율. 3번에 봐도 올국에서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 유소년 인구 증가율이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크다. 그러니까 다 그 인구들을 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구들의 비율 값을 각 연도별로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를 그리면 가장 간단할 겁니다. 노인 인구, 그리고 부양 인구, 그리고 유소년 인구, 마지막으로 총인구까지 연도별로 이렇게 비율로 비교할 수 있는 표를 그리면 된다는 거죠. 처음으로는 T년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T년. T년에 갑국과 을국의 비율이 있겠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20년에 갑국과 을국에 또 비율이 있을 겁니다. 이 표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 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가장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표를 그리고 나면은 지금 요거 다 전부 다 퍼센트 비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노령화 지수도 뭐 어떤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거고 총부양비도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퍼센트로 만든 건데 지금 유소년 인구랑 부양 인구라는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분모 값에다가 100을 주고 시작을 하면은 이 분모 값 위에 있는 이 분자 값은 바로 이 퍼센트를 그대로 지금 이 분자 값에 대입을 해주면 되니까 좀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100을 줄 거냐가 중요한데 유소년 인구에다가 줄 것인가 아니면은 부양 인구에다가 100을 줄 것인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문제를 풀면서 저의 사고의 흐름입니다. 유소년 인구에다가 100을 주면 노인 인구가 바로 나오잖아. 지금 T년, T 플러스 20년, 25, 40, 50, 60 이런 식으로 쭈르륵 적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소년 인구랑 노인 인구의 합도 지금 총부양비에 나와 있는 이 분자도 바로 구할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총부양비가 20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총부양비가 부양인구 분의 유선인구 더하기 노인인구에서 100분의 20이 나온다는 소리니까 그러면은 부양인구가 5면은 유선인구 더하기 노인인구가 1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구한 다음에 유선인구 노인인구를 구한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5를 해줘 버리면은 t년의 갑국에서의 부양인구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의 을국의 유선년 인구는 증가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은 여기다가 유선년 인구에다 다 똑같은 값으로 맞춰주는 게 뭔가 나중에 선지대로 해석하는데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단서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선년 인구에다가 100을 주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서 유선년 인구에다가 전부 다 100을 줘봤어요.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부양인구에다 100 줘보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분모에다가 100 주는 게 제일 편할 거니까 이거는 시도해보면 되는 겁니다. 하다가 안 되면 표 하나 더 그리면 되죠. 이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한번 접근을 해주세요. 일단 유선년 인구에다가 100을 줬기 때문에 노인 인구들은 노령화 지수에 따라서 쭈르륵 나오게 됩니다. 이 25라는 숫자가 결국 유선년 인구가 100이면 노인 인구가 25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이 숫자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25, 40, 50, 60 요거 그대로 25, 40, 그 다음에 50, 60 그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양인구는 어떻게 구하냐? 아까 얘기했었죠. 유선년 인구랑 노인 인구를 더한 거에다가 부양인구로 나눠주면 곱하기 100을 한 게 지금 20이잖아요. 그러면 부양인구분의 유선년 인구 더하기 노인 인구가 5분의 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5분의 1이요. 100이랑 25를 더한 거에다가 부양인구로 나눴더니 5분의 1이 나온다. 그럼 100 더하기 25 곱하기 5가 부양인구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100 더하기 25 곱하기 5 하면은 625가 부양인구의 비율이 되겠죠. 유소년 인구가 100일 때 부양인구는 625입니다. 그 다음에 을, 갑, 을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있죠. 쉽게. 100이랑 40 더한 거를 분자로 놓고 부양인구를 분모로 놓으면은 25, 100분의 25, 다시 말하면 4분의 1이 된답니다. 그러면 노인인구랑 유선인구 더한 거에다가 곱하기 4 해주면 부양인구가 된다는 소리죠. 100 더하기 40 하면 140이고 거기다가 곱하기 4 하면은 560이 부양인구의 값으로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해보면 되죠? 지금 100이랑 50 더한 게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인 인구인 상황에서 지금 100 총 부양비가 100분의 50이에요. 그렇죠? 100분의 50.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2만 해주면 바로 부양인구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100 더하기 50에다가 곱하기 2만 해주면 300을 만들어주면은 그게 부양인구가 된다는 소리죠. 을 같은 경우도 t 플러스 20년의 을 같은 경우도 지금 100 더하기 60이라서 160인데 총 부양비가 100이에요. 부양인구가 100이면 유선인구랑 노인인구도 100이라는 소리입니다. 같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도 100, 여기 더해가지고 총 이게 유소년 인구, 노인 인구가 160이면 부양비도 얼마? 똑같이 16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세 개를 각각 연도별로, 나라별로 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총 인구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25, 625, 100 다 더해주면요. 750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쭈르륵 다 더해주면 돼요. 40, 560, 100 하면은 700, 그 다음에 50, 300, 100 더하면은 450, 그 다음에 60, 160, 100 더하면은 320 이렇게 나오면 이게 국가별로 각 연도별로 지금 이 인구 간의 비율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나온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죠. 1번 T년의 갑국에서 부양인구 100명당 노인인구는 25명이다. T년의 갑국에서 부양인구 620명당 노인인구가 25명인데요. 100명당이 아니라 625명당 노인인구가 25명이다 라는 표현이 되죠. 그럼 틀렸습니다. 2번 T 플러스 20년에 잠깐만 하나만 뭐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숫자 25랑 40을 비교해가지고 T년의 갑국보다 을국에서 노인 인구의 숫자가 많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뭐 이것들은 전부 다 철저하게 여기 25, 65, 100, 750이라는 숫자들은요. 자기들끼리 노인인구, 부양인구, 유소년인구, 총인구끼리 비교를 할 때의 비율을 숫자로 표현해 놓은 거에 불과해요. 유소년 인구가 다 100이라고 적어놨다고 해서 실제로 T년의 갑을 이 네 시기에 유소년 인구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이거는 서로 다른 숫자들인데 다른 숫자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데 그냥 자기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에 편하라고 T년의 을국 안에서 비교를 하는 거에 편하라고 T 플러스 20년의 갑국이랑 을국 안에서 각 인구 구조를 각 어떤 범위에 해당되는 노인인구, 부양인구, 유소년인구, 총인구를 서로 비교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 숫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60이랑 여기 있는 100을 비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2번 T 플러스 20년에서 갑국은 고령화 사회, 을국은 고령 사회에 해당된다. 기준 보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고 14% 미만이어야 고령화 사회고 14% 이상 20% 미만이어야 고령 사회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T 플러스 20년 갑국 먼저 보죠. 총 인구가 450인데 그 중에 노인 인구가 50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 대충 계산을 해봐도 돼요. 450분의 50 한번 해보면요. 7%보다는 확실히 높습니다. 근데 14%보다는 확실히 낮아요. 그러면 갑국은 고령화 사회가 맞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을국도 똑같이 해보면 됩니다. 지금 을국에서는 총 인구가 320명인데 그 중에서 총 인구가 320인데 그 중에서 60이 노인 인구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계산해보면요. 20%는 확실히 안 돼요. 그쵸? 20%가 되려면 64가 돼야 되니까. 근데 20%는 안 되고 근데 확실히 14%보다는 높은 것 같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봐도요. 14%보다는 높아요. 그러면 여기는 확실하게도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초고령 사회가 아니죠. 초고령 사회가 아니라 고령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20%를 넘어야 초고령 사회고 지금 20%안 넘었고 14%는 넘었기 때문에 고령 사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3번으로 넘어가 보죠. T년과 달리 T 플러스 20년의 을국에서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 T년과 달리 T년에는 을국에서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적었어야 된다는 지금 표현입니다. T년 보면은 을국에서는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적나요? 적네요. 맞네요. 근데 T 플러스 20년도 한번 보죠. T 플러스 20년의 을국에서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나요? 아니죠. T 플러스 20년에도 노인 인구는 유소년 인구보다 더 적습니다. 100분의 60만큼 적은 거죠. 그러니까 3번 틀렸고요. 4번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의 을국에서 유소년 인구 증가율이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더 크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있었던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의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증가하였다라는 표현을 지금 확실히 알아둬야 돼요. 이 시기에 실제로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가 증가했다고요. 지금 이 100이랑 이 100은 같은 숫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실제로는 여기보다 이 숫자가 더 많다는 소리예요. 지금 T 플러스 20년 을국의 100이 T년 을국의 100보다는 더 많은 거라는 겁니다. 서로 비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임의의 숫자라고는 해도 실제로 절대값이 이게 더 많다는 소리죠. 보면은 유소년 인구가 증가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증가율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증가했다라는 표현만 있기 때문에 얼마든 증가를 했겠죠. 근데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더 크다라는 표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보세요. 이 40이랑 60이라는 숫자가 각각 T년이랑 T 플러스 20년의 을국에 유소년 인구가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노인 인구의 숫자입니다. 근데 보면 T 플러스 20년으로 넘어가면서 40에서 60으로 유소년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의 숫자 비율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유소년 인구가 증가한 것보다 유소년 인구의 절대값이 증가한 것보다 노인 인구의 증가율이 더 컸어야 그래야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 100명에 비해서 노인 인구의 이 비율이 더 많아질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지금 틀린 말입니다. 유소년 인구 증가율이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적은 거죠. 그 다음 5번 T년과 T 플러스 20년 모두 부양 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총 부양 비용. 총 부양 비용은 갑국보다 을국이 더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 잘 봐야 됩니다. 총 부양 비용이라는 단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총 부양 비는요. 비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율. 비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부양 인구랑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인 인구라는 이 전체 인구의 비율만 얘기하는 거라고요. 비용을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총 부양 비용을 알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요. 실제로 T년과 T 플러스 20년의 갑국이랑 을국에서 이 부양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인지 그리고 이 부양 인구가 한 명당 부담하는 부양 비용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총 부양 비용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유소년 인구랑 노인 인구 한 명당 정확히 부양 인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이 데이터 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돈에 관한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추론할 수 있는 내용도 심지어 전혀 없어요. 왜냐면 갑국이랑 을국의 인구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갑국보다 을국이 크다 적다 이런 얘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갑국 을국의 인구도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5번에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단 말이죠. 알 수가 전혀 없습니다. 총부양 비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갑병의 문화 이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물어보고 있네요. 땡땡족의 세모세모 축제에 대해 자기 의견을 얘기해 봅시다. 과도하게 증가한 돼지 개체 수가 땡땡족의 생존 기반이 되는 경작지를 위험해서 돼지를 대규모로 도축하는 것이다. 이유를 얘기하고 있네요. 맥락을. 이 축제는 부족의 생존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맥락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만의 방법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지금 갑이. 그럼 이건 어떤 태도입니까? 상대주의적 태도에 해당되겠죠. 땡땡쪽이 축제를 위해 돼지 전체 개체수의 4분의 3을 도축하는 것은 야만적이래요. 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문화 절대주의에 해당되겠네요. 또한 그 고기를 먹기 위해 요리하는 과정도 우리나라의 위생관념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결한 문화야, 야만적인 문화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고 있어요. 뭐죠?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되겠습니다. 땡땡족의 축제가 고단백질을 얻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상대주의적 관점 지금 나오네요. 이것도 상대주의적 관점이네? 왜 겹치지? 하지만 그 축제가 대다수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황금률, 모든 국가들에 통하는 보편 윤리를 훼손하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주의는 상대주의인데 극단적 상대주의를 피하고 싶어 하는 상대주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번, 갑의 태도는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반대죠.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게 상대주의입니다. 2번, 을의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지 않죠. 문화의 다양성을 오히려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문화 제국주의나 국수주의로 발전해가지고요. 3번, 병의 태도는 상대주의인데 극단주의적 태도를 경계하는 상대주의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죠. 반대합니다. 4번, 갑과 병의 태도는 을의 태도와 달리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문화를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상대주의적 태도가 맞습니다. 5번, 을병의 태도는 갑의 태도와 달리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죠. 특히 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은 맞아요. 타문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라고까지는 얘기하기 좀 힘들어도 어쨌든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좀 다가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확실하게 아니기 때문에 5번은 틀린 겁니다. 18번 풀어보죠. 밑줄 친 기업, 비업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환경 문제를 접한 후에 8살에 채식주의자가 되었고 15세에 환경운동가가 되었다. 갑은 비행기 대신 환경운동가, 채식주의자 대단하네요. 싱어랑 레건을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생활과 윤리를 배우면. 갑은 비행기 대신 태양광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비행기 안 타고 태양광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시겁하네요. 엄청난 사람이네요.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여해서 높은 사람이네요. 심지어. 환경 문제 해결의 미온적인 세계 정상을 비판했다네요. 환경주의자로서, 채식주의자로서. 갑은 세계 정상들과 설전을 주고받을 만큼 갈등을 겪었지만 지지자들부터 어른의 선생님, 지구의 가장 위대한 변호인이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대단합니다. 위인이네요. 이후 그는 학생 신분으로 2019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고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는 아주 거물입니다. 기억 미음은 갑이 획득한 성취지위이다. 채식주의자가 성취지위인가요? 지금 미음 보면은 선생님은 지금 글쎄요. 이 선생님이라는 지위가 일반적으로 성취지위는 맞는데 여기 얘기하는 어른의 선생님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지위인지는 좀 애매합니다. 기억이 더 확실하죠. 사실 기억은 성취지위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왜? 채식주의자라는 거는 신념이고요. 사상입니다. 본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근데 이거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채식주의자는 극히 성취지위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은 확실히 틀렸죠. 지금 이 미음이 선생님이라는 게 확실히 성취지위인지에 대해서는 좀 애매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직업으로서의 선생님이 아니고요. 그냥 어른들이 생각하는 조언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이게 참 좀 애매하죠. 일반적인 지위라고 느끼기에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일단 이 미음이 지위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는 약간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억이 확실하게 성취지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억 선지는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은
니은으로서의 갑의 역할 행동이다. 디귿 보니까 비행기 대신 태양광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유엔 기후 행동 정상행위에 참석했다. 아, 그렇죠. 이거는 환경 운동가로서 이 비행기 석탄, 석유 엔진으로 가는 이런 석탄이나 석유 자원을 가지고 가가지고 지구의 온난화를 촉진시키는 비행기 대신에 태양광 요트를 타고 친환경적인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가는 운송수단을 타고 대서양을 건넜다고 하니까 환경운동가로서 그에 맞는 역할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고. 디귿, 리을은 갈등을 겪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 갈등이라는 게 세계 정상들이랑 싸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학생과 환경운동가 사이에서 발생한 갑의 역할 갈등이냐? 학생에서 역할이 나오고 환경운동가에서 또 역할이 나와가지고 그 역할들이 충돌을 해서 둘 다 충족을 못 시켜가지고 지금 역할 갈등이 발생을 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환경운동가로서 열심히 역할 행동들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싸운 거예요. 갈등을 겪은 거죠.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리을, 비읍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고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는 건 환경운동가로서 갑이 역할 행동을 잘 해서 설전도 주고받고요, 태양광 요트도 타고요, 막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가지고 그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노벨 평화상 타임지 올해의 인물이 맞습니다. 글의 맥락으로 보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19번 한번 보죠.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A와 B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해 보세요. A는 사람들의 자율 능동적 노력으로 사회 변화를 이루어가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뭔지 바로 각 나오죠? 명목론입니다. 명목론. A는 명목론이라고 갑이 주장하고 있어요. 을은 뭔지 안 나와 있고요. 병은 B는 개인의 의지를 초월하여 개인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이러면은 이것도 나왔죠? 을은 지금 B가 실제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 실제론. 교사가 모두 옳게 발표했네요라고 했기 때문에 A, B는 각각 명목론 실제론으로 확정됐네요. 기억. A는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성을 인정하지 않죠. 개인의 능동성과 적극성, 자율성을 인정하는 게 사회 명목론입니다. 니은 A는 명목론은 사회 문제의 원인을 사회 구조나 제도보다 개개인의 의식이나 행위에서 찾는 게 맞죠. 그게 명목론입니다. 디귿 B는 실제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전체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게 맞죠. 그게 실제론이니까. 리을 가에는 을인데 을도 맞았습니다. 그렇죠. 을은 맞는 대답을 해야 돼요. B는 실제로는 사회가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요게 실제론,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성질, 개인의 일반적인 그냥 개인 한 명 한 명을 더한 총합보다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그게 바로 사회다. 고유한 성격이란 게 존재하는 실제하는 실체다라고 보는 게 실제론의 입장이 맞죠.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맞는데 지금 없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틀린 거라서 지금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앞에서 실컷 도표 문제, 그리고 어려운 개념 문제 두들겨 맞고 이제 20번 문제 보고 손 놓으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쵸?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이랑은 또 느낌이 많이 달랐고요. 새로운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제가 도표 통계 특강을 할 때 이런 류의 문제랑 관련된 거의 공략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린 적이 있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부분 비율과 전체 비율에 관한 문제죠. 가중평균에 관한 문제였는데, 이 원리라는 거를 확실하게 깨우치고만 있으면 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도표 통계 특강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거랑 관련된 문제여가지고 원칙만 알면은, 원리만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침착하게 한번 풀어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 오케이.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가나 제도 중에서 그러면 가나 제도는 사회 서비스는 아니겠네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그럼 공공부조랑 사회보험 중에 하나겠네요. 가는 현재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 가는 뭐겠습니까? 바로 공공부조가 되겠네요. 너무 쉽죠? 나는 미래에 직면할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거. 그럼 나는 뭐겠습니까? 사회보험에 해당되겠죠. 여기까지는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표는 각국의 가나제도 수급자 비율이다. 각국은 A, B, C 세 지역으로 구성됐다.
A, B, C 세 지구로 구성됐어? 지금까지는 항상 A, B 두 지역만 있다 그러거나 아니면 남녀로만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풀어봅시다. B 지역 전체 인구수는 A 지역 전체 인구의 2배이다. B가 A 지역의 2배이다. B 지역이 A 지역의 2배이다 라는 얘기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하고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니까 A 지역, B 지역, C 지역 전체 해가지고 가, 나로 나뉘어가지고 각각 수급자 비율이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뭐 이거 자체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그리고 수급자 비율이란 거는 해당 지역 인구분의 해당 지역 수급자 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 다만 지금 밑에 보면은 다 전부 다 수급자 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절대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A 지역 수급자 수는 B 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은지, B 지역 수급자 수가 C 지역 수급자 수의 몇 배 이상인지. 그러니까 이 수급자 수를 적어도 비율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급자 수를 구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죠? 당연히 이 A 지역, B 지역, C 지역의 인구의 비율을 알아야 수급자 수의 비율도 추론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구해야 되는 건 A 지역, B 지역, C 지역의 인구 비인 거예요. 근데 그걸 대체 어떻게 구하냐? 원래는 A 지역이랑 B 지역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전체 비율, 부분 비율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A 지역, B 지역의 인구 비율을 추론해낼 수 있었죠. 분자, 분모 이렇게 해가지고 막 추론을 해가지고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긴 표를 그렸었죠. 우리가 맨날 그렸던 표, 그렇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A, B 지역의 부분 비율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비율 위치한 다음에 여기 거리를 가지고 인구 비율을 추론하는 그런 방식을 썼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방법을 바로 써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핵심이 들어갑니다. B 지역이랑 A 지역의 인구의 비율을 지금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A랑 B 지역을 묶은 새로운 지역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A, B 지역의 가랑 나의 각각 비율을 구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율을 가지고 A 지역, B 지역의 전체 인구 비율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 표를, 이 수직선을 하나, 수직선이 아니죠. 이 직선을 하나 활용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A 더하기 B 지역, A랑 B가 합쳐진 지역의 가 비율과 나 비율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구하면요. 그러면 A 더하기 B 지역과 C 지역 두 개만 남은 거기 때문에 이 전체 비율, 부분 비율 공식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완전히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A, B, C 지역 각각의 비율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구 비율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지금부터 해보죠. A 지역이랑 B 지역이 지금 2배, 1배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바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A 더하기 B 지역 전체의 비율을 각각 구해봅시다. 가를 가지고 지금 구할까 해봤는데 지금 가는 3%, 4%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 지역의 전체 비율은 3%, 4% 아니면 막 소수점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 지역에서 구하기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막 한 3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비율을 가지고 구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쉽겠죠? 25 여기가 A 지역의 비율이고 55 여기가 B 지역의 비율이 됩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지금 A 더하기 B 지역의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B가 A보다 인구가 2배 더 많다는 사실을요. B가 A보다 인구가 2배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 이 수직선 상에서 어느 위치쯤에 지금 A 더하기 B의 전체 비율이 나타나게 될까요? 아마 한 여기쯤 아닐까요? 왜? 여기랑 여기에 거리가 있는데 이거의 B가 어떻게 돼야 된다? 요 2가 요 위로 올라가고 요 1이 요 위로 올라와서 대각선 반대편으로 올라가가지고 이게 2, 1 이렇게 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 비율이 인구 비율에 비례해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원리는 제가 도표통계 특강에서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푸는 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다 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원리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지금 2대1로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 거리가 30인 상황에서 2대1로 거리가 나오면은 너무 쉽죠. 여기다가 그냥 00씩만 붙여보면 20만큼의 거리, 10만큼의 거리가 지금 들어가면 된다는 뜻이 나옵니다. 25에서 20만큼 더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죠? 45라는 위치가 바로 A 더하기 B 전체 비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A 더하기 B의 나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지금 45%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A 더하기 B 지역의 나의 수급자 나의 수급자 비율은 45%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지역만 남은 거예요. A 더하기 B 지역이랑 C 지역만 지금 남은 상황이죠. 그리고 전체 비율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더 해보면은 나오겠네요. A 더하기 B 지역이랑 C 지역의 인구 B가 나오겠습니다. 해보죠.
A 더하기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45%예요. 그리고 C 지역은 75%입니다. 이게 A 더하기 B 지역 그리고 75가 C 지역의 지금 비율이 되는 거죠. 수급자수, 나의 수급자수 비율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전체 비율은 48이래요. 아, A 더하기 B에 엄청 가까이 붙어 있네요. 48. 요게 전체입니다. 전체의 비율이죠. 그러면 이거 각각 거리를 구해보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3.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계산을 해보면 75에서 48 빼면은 27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비율이 각각 어떻게 되죠? 1대 9네요. 그렇죠? 아, 비율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비율들을 그대로 여기로 내려주면 되죠. C가 1만큼 인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C 지역이 A 더하기 B 지역을 합친 인구수는 그거의 9배가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A 더하기 B 지역이 9만큼을 가져가고 C가 1만큼을 가져간다 이거네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B 지역이 A 지역의 2배라는 걸. 그럼 이 9 안에서 B 지역이랑 A 지역이 나눠 가질 수가 있죠. 비율을. B가 6이 되고 A가 3이 되면은 그러면 딱 적절하게 2대 1도 맞춰지고 C 지역이랑 비율도 나와가지고 3대 6대 1 이게 A 지역, B 지역, C 지역의 인구 B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좀 더 편하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수급자 수를 계산하려면 100씩 곱해주면 되죠. 300, 600, 100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수를 임의로 이렇게 정해주고 나면은 수급자 수를 구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수급자 수를 임의로 다 구해버리죠. 그리고 전체는 얼마가 됩니까? 1000이 되겠죠. 전체 1000까지도 해놓고 나면은 다 구할 수 있죠. 300명 중에 3% 그러면은 A 지역의 가수급자 수는 9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구해봅시다. 300명 중에 25% 그러면은 75 되겠고요. 그 다음에 600 중에 4% 그러면은 24% 되겠고요. 600 중에 55 하면은 33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 지역의 100 중에 7% 7명 되겠고요. 100 중에 75%, 75명 되겠고요. 1000 중에 4%, 40명 되겠고 1000 중에 48%, 480명 되겠습니다. 모든 수급자 수가 다 구해졌어요. 1번 상호부조의 원리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A 지역 수급자 수는 B 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상호부조의 원리를 원칙으로 하는 건 나인데 사회보험인데 A 지역 수급자 수 75명이 B 지역 수급자 수 330명보다 많다? 아니죠. 더 적죠. 2번 대상자 선정에 따른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공공부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B지역 수급자 수 24명은 C지역 수급자 수 7명의 3배 이상이다. 그렇죠. 24는 7의 3배 이상, 21보다 큰 게 맞죠. 그러면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푸니까 별로 어렵진 않지 않습니까? 3번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에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사회보험 나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C지역 수급자 수 지금 보면은 75명이죠. 75명은 A지역 수급자 수 75명보다 많다? 아니죠. 같은데요. 같습니다. 그러면 3번 틀렸고 4번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이거 뭡니까?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한다. 수혜자는 내지 않는다. 기업 고용주도 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공공부조, 가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다. 가 제도의 경우 A지역과 C지역 수급자 수의 합, A지역과 C지역 수급자 수 다 합하면 16인데 16이 B지역 수급자 수 24보다 많나요? 아니죠. 적죠. 4번도 틀렸고 5번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 공공부조 얘기를 하는 건데 제도의 갑국 전체 수급자 수 보니까 갑국 전체 수급자 수는 40명입니다. 40명. 40명이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는 나 제도의 A지역 수급자 수. 나 제도의 A지역 수급자 수 지금 75죠. 사회보험은 40명이 75명보다 많냐 하면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9평 보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요. 9평은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수능에 힌트를 주는 시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대비를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시험에 지나지 않아요. 이번 시험 결과에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그냥 이번에 나온 문제들 유형 철저하게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더 똑똑해질 겁니다. 현사타임이었습니다.